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외의 상태의 정치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의 탄핵 정국을 조명을 하겠고요. 두 번째, 이제 그거는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그런 설명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화두는 제가 세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부르는 오늘날의 천하대란 상황에 가까운 국제 정세에 대한 제 나름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화두인 국내 정치에 대한 진단, 두 번째 화두인 세계 정세에 대한 제 나름의 시각,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세 번째 화두인 공화. 그러니까 제가 외 상태의 정치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날의 탄핵 정국을 진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외 상태라고 하는 개념 상당히 이제 익숙하실 걸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나치 법학자였던 칼 슈미트의 정치 신학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그는 어떤 맥락에서 그 개념을 제가 이제 동원을 했냐면 오늘날 탄핵 정국을 두고 그 수사학적으로 뭐 심리적인 내란 상태에 가깝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단순한 레토릭의 차원이 아니고 대단히 긴박한 현실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친탄핵 진영과 반탄핵 진영이 서로 대한민국의 정당한 시민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하면서 상대 진영에 대해서 반대 진영에 속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민주공화국의 적이다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태도를 선명하게 보이고 있고요. 단순히 당신들은 나나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당신들은 정당한 시민이 아니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국민이다라고 옛날식 표현을 빌리면 비국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의 차원에서 제한하지 않고 언제든지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그 자세를 유감없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서부지방법원 폭동은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제가 오늘 탄핵 정국을 내전 직전의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그 맥락과 이제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드린 이러한 상황들이 하루쯤에 이렇게 진행된 건 아니고 짧게는 몇 년 동안, 길게는 그거보다 10년 이상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제가 통치 불가능성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난맥상이 굉장히 심각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각에서 이런 통치 불가능성을 폭력을 동원해서 해소해 보려고 시도했던 것이 해소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게 작년 12월에 12.3 사태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저도 12.3 사태에 대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시도에 대해서 제 나름의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도였고 탄핵을 받아 마땅한 그런 잘못된 행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저 개인적인 가치 판단을 떠나서 그거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통치 불가능성을 폭력으로 그렇게 해소하려고 한 실패한 시도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극명하게 한국의 오늘날의 상황이 내전 직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증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외의 상태는 칼 슈미트의 이제 정치신학에서 개진한 개념이고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외의 상태는 정상 상태의 정반대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 규범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국가 멸망의 위기 상황, 국가 전망의 위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정치신학에서 칼 슈미트는 주권자는 외의 상태에 대해서 결정하는 자라고 하는 유명한 또는 악명 높은 그런 진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슈미트의 이제 취지는 이런 거죠. 국가가
멸망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국가 위기를 종식시켜서 안정과 평화를 회복하려고 하는 주권자의 결단은 그런 일상적인 법 규범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권적 폭력의 이념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대단히 극우 반동 색채가 너무 물씬 나는 이러한 슈미트의 언명은 와이마르 공화국이 통치 불가능성에 직면해서 어, 그 히틀러의 총통 독재로 이렇게 퇴행해가는 또는 타락해가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뒷전에 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슈미트의 이런 뇌 상태의 개념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이라고 한 텍스트에 나오는 정치의 근본을 뭐 이런 갈등의 조정이나 통합을 지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국가 현안 문제를 미시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과 동지의 구별에 있다. 그다음에 그런 적과 동지의 구별은 수사학이 아니고 물리적 살육의 현실적 가능성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대단히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슈미트가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독일 정치 실험에서 가장 선진적이었던 와이마르 공화국이 통치 불가능 상황, 내란 상황으로 그렇게 쏠려 들어가면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법학적 시도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런 애 상태의 개념과 그다음에 우적 관계, 정치적인 것의 개념이라고 하는 그 슈미트의 핵심 법학 개념이 전 오늘날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13 사태 이후의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의 상황을 조망하는데도 대단히 그 설명력이 강하다로 이렇게 그 확신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전이라고 하면 한 정치 공동체 안에서, 한 국가 안에서 정부군이 있고 정통성이 있는 이제 반란군이 어떤 영토를 점령을 해서 이렇게 군사적인 그런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내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스미트는 이 내전 개념을 상당히 독창적으로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정치 공동체에서 누가 정당한 시민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투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게 그 탄핵 정국에서의 한국 사회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대통령을 지지한다. 아니다. 대통령의 그런 12.3 사태는 친위 쿠데타다.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거나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해서 대통령이 다시 그 권한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해석의 차이 이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을 깔고 있지만 누가 그 찬탄핵 진영이나 반탄핵 진영이나 공이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정당한 시민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경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이제 단순히 당신들은 정당하지 않고 우리들은 정당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말싸움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 정당하지 않은 당신들을 이를테면 물리적으로 척결하겠다. 어, 뭐 이런 식의 살벌한 언어로 이제 예, 확장되는 것이고요. 물리적인 폭력의 시도라고 하는 것을 그런 정당한 시민 운운하면서 물리적인 폭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탄핵 정국의 한국 시민들에 의해서 어느 진영이든지 간에 공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탄핵 정국을 조망하면서 해설하면서 슈미트의 우적 관계 개념, 그다음에 예외 상태의 정치 사상을 동원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전 개념을 이렇게 누가 정당한 시민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그런 투쟁 또는 물리적 대결까지도 불사하는 투쟁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게 되면 세계 내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칼 슈미트의 생각이고요.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그, 한 정치 공동체 안에서 이제 두 그룹으로 어떤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진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누가 정당하냐를 두고 다투는 게 내전이라면, 20세기나 21세기 상황처럼 전 세계가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 그렇게 확장되는 그런 그 현실이 물리적으로 만약 가능하다면 세계 내전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계를 정치 단위로 벌어지는 이런 보편주의자들 간의 정당성 투쟁, 이게 바로 세계 내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신념, 삶의 방식이 인류 보편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변을 하는 그런 입론을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지금 이 최대 문제, 미중 그레이트 게임도 이런 이제 슈미트적인 시각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세계 내전의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6.25 전쟁은 어, 당시 상황에서 자유주의적인 국제주의와 사회주의적인 국제주의 사이에 20세기 버전 세계 내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당히 독창적인 해석도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오늘 제 발표의 첫 번째 화두인 외의 상태의 정치 사상을 가지고 탄핵 국면을 조명을 해보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이 내전 직전의 상황이고 그것은 단순히 수사학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내전의 발발 가능성까지도 동시에 안고 있는 대단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제 이야기의 두 번째 화두인 세계 그레이트 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입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상하의원 합동회의에서의 무려 100분에 이르는 그 연설을 여러분들 아마 뉴스로 보셨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직전이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이트하우스에서의 정상회담 장면에서의 파국을 우리가 이제 생방송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국제정치의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해프닝에 가까운 단순히 해프닝만은 아닙니다. 엄중한 사태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21세기적 세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명명을 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지금은 신제국주의적인 상황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오랫동안 확립되어 왔던 보편주의적인 세계 규범을 세계 경찰로 자임해 왔던 그런 보편주의적인 세계 규범을 뒤에서 받쳐왔던 가장 중요한 세력이었던 미국이 트럼프 2.0 시대에 들어서서 그런 규칙 기반 세계 질서를 앞장서서 폐기하고 강대국 권력 정치로 복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서 양극 체제로, 그다음에 오늘날은 다극 체제로 가는 그 전 단계인 삼극 체제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고요. 이건 제가 21세기적 신제국주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19세기에 우리가 전형적으로 살펴보았던 국제정치적인 힘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공통 문법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 충격적인 형태로 매일 충격적인 형태로 우리가 이걸 목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의 시작은 3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규칙 기반 세계 질서가 지금 아주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저의 말씀은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 보편적인 세계 규범의 핵심 중의 핵심은 영토와 주권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그런데 3년 전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던 러시아가 핵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고 오늘날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거의 5분의 1에 가까운 그런 땅을 점령한 상태에서 계속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이 그런 러시아의 푸틴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이런 형국, 즉 강대국 권력 정치의 실상을 유감없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런 21세기적 신제국주의를 설명을 어, 어, 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그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용어는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아직 미국이 국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기 이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일 때 그 영국의 헤게모니에 이제 도전한 가장 큰 세력이 러시아였는데 영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와 그다음에 인도아 대륙을 둘러싼 또는 러시아의 부동항을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한 영국의 견제 이런 것들을 지칭할 때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게 이제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소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21세기는 전 세계적인 신제국주의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세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오늘날의 상황을 묘사하는 데 서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아이디어였고요. 사실 트럼프 1.0 시대에 제가 제 기명 칼럼에서 세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 번 사용을 했는데 불과 한 7, 8년 지나서 그런 신제국주의 시대로서의 세계 그레이트 게임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은 세계 그레이트 게임의 압축도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계 4강대국이 바로 세계 그레이트 게임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세계 그레이트 게임의 압축도인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을 이야기를 할 때, 크게 그 4차까지를 운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고대 7세기, 중세 16세기, 현대 20세기,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제4차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에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런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의 구도를 말씀드릴 때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사실은 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동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인민들을 버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강대국 권력 정치가 21세기 버전에서 다시 이렇게 전면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그 새 열강의 삼극 세력권 권력 정치의 한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 하에 이런 동아시아 권력 게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차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 전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항상 유념해야 될 사항 하나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삼국 가운데 최약체 국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약체 국가인 신라가 어떻게 해서 최후의 승자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탐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차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은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1차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은 7세기 삼국 통일 시대고요. 2차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7년 전쟁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왕조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충무공의 영웅적인 전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 팔도에서 떨치고 일어난 의병들의 대대적인 활약이 있었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가 제국 중국과 제국 일본의 이런 권력 정치적 세력 정치의 충돌이라고 하는 큰 배경을 우리가 같이 동행해서 조망하지 않으면 이런 2차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 임진왜란의 핵심적인 리얼리티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우리 선조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뒤에서 조선 팔도가 각각 북의 사도, 남의 사도로 쪼개질 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당대의 제국의 세력 정치의 충돌이라고 하는 이런 화두를 가지고 봐야 제2차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의 그런 동역학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3차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의 핵심은 당연히 한국전쟁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의 세력 균형이 붕괴했을 때 저는 6.25 전쟁이 발발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그레이트 게임의 세력 균형이 복원되었을 때 정전체제가 성립을 했고, 그러한 세력 균형이 아직도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의 휴전 상태, 정전 상태가 큰 무력 충돌 없이 오늘날까지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4차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의 한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차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보다 훨씬 복잡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굴기이죠. 거기에다 이제 또 제4차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의 구도를 렁클어 드리고 있는 게 북한이 세계 제6번째 전략 핵국가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국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다음에 미국의 위상이 초일급 체제의 주인공에서 이제는 스스로 다국 체제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 자기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토로할 수밖에 없는 미국 경제의 해묵은 국채 문제, 미국 제조업의 공개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사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한국 시민들이 저는 정말 깊게 성찰해야 될 사항이 바로 이런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이 주는 이런 공시적인 통시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재 진행형이기도 한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의 교훈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한반도의 어떤 그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중국의 중원 대륙 세력의 한반도 진공은 저는 거의 필연적 상수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이제 중국 체제가 북한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의 또 다른 이해 당사자인 러시아의 푸틴이 영구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 대아메리카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레이트 아메리카주의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대계로서 이렇게 출연하면서 한반도 나아가서는 한국은 이런 트럼프 2.0 시대의 세계 그레이트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들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 장의 카드로 환원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의 교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국주의적인 한국 민족주의의 한계를 우리 한국 시민들이 떨쳐버리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한국 시민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던 그런 중러북의 대륙 문명과 한미일의 해양 문명이 서로 합종 연행하는 이런 가치 동맹의 구도가 지금 급속하게 해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21세기적인 세계 그레이트 게임의 주창자로서 또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21세기적 신제국주의의 어떤 주창자로서 그렇게 행보를 본격적으로 해 나아갈 때 대한민국의 선택지는 그럼 뭐냐라고 우리가 자문자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브레딘스키의 거대한 체스판에 보면 이분이 수십 년 전에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의미심장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택지에 관련해서
브레제진스키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저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문제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대국 굴기하는 중국의 영향력 하에 2000년 이상이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3차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개입을 하면서 그런 대륙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수십 년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된 것인데 다시 중국이 대국 굴기하면서 이제 그것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새로운 시대의 문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브레진스키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중화문명에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난 2000년 동안 중화문명에 다시 복속될 것이냐 의 선택지. 또 하나는 그러면 중국의 그런 압도적인 영향력에서 우리의 안보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자체 핵무장을 선택할 거냐. 또 하나는 이웃 일본과 서로 협력해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할 것이냐라고 하는 세 개의 선택지밖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프레젠스키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미국이 트럼프 2.0 시대에 들어서서 좀 더 확실해지는 것은 일본과의 그 대일 관계 개선이 특히 우리 외교나 국제정치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의 그런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 이제 첫 번째 화두는 외의 상태의 정치 사상의 개념을 사용을 해서 한국 사회가 내전 직전에 있다고 할 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한반도가 놓여 있는 국제 정치적인 상황을 세계 그레이트 게임의 압축도인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조명을 해봤고요. 이제 세 번째 화두인 그러면 한국의 대한민국의 국가 철학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형상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역사 발전 단계를 이야기를 할 때요. 저는 한국 사회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신흥 국가 중에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반성취한 거의 유일무이한 국가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해외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저는 대한민국이 산업혁명과 민주혁명을 동시에 성취한 그런 위대한 우리가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부모님 세대,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성취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이제 그게 끝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내재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3 사태로 폭발한 그런 통치 불가능 상황, 그 다음에 내전 직전에 탄핵 정국이 저는 단적인 그런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과 민주혁명을 성취했지만 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공화혁명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우리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굉장히 부족하다. 우리의 현실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내년 직전의 상황에 있는 통치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이 극명하게 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릴 때 통치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12.3 사태로 폭발한 것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도 짧게는 수년간 길게는 10여 년 이상 계속 누적되어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적인 사례를 제가 여기서 광화문이라고 하는 국가 상징거리, 그 다음에 화폐의 정치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화폐의 초상을 이런 사례로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광화문 광장에는 민주공화국의 어떤 가치를 형상화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왕조 시대의 물론 우리 역사의 연걸들이죠. 왕조 시대의 그 인물들이 광화문 광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화폐인데
왕조 시대의 인물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산업혁명과 민주혁명을 달성했지만 아직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 가야 될 길은 공화의 길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직 한국 사회 현실이 그 목표에 아주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반증하는 사례로서 야구 가문광장과 화폐의 초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오히려 이제 반어법적인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구 주석 동상을 광화문광장에 국민적 합의하에 축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세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또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의 초상을 5만 원권, 10만 원권 화폐에 사용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것을 공론화시키면은요, 우리 사회가 통합의 길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이런 두 개로 완전히 쪼개져 있는, 그래서 서로 적대하고 대립하는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질문은 앞에 드린 저희 반어법적인 두 질문은 이 질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에게 건국의 아버지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고요. 거기에 양대 진영의 시민들이 전혀 다른 답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담대한 개념 조정이 봉화혁명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담대한 개념 조정이나 역사적 관점의 회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저의 확신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는 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구, 이승만, 여운형, 조봉암 등등과 함께 한국 보수파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인천 김성수, 고화 송진우, 이분들이 전부 여기 제가 거명한 몇 분들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로 우리가 그 토론을 거쳐서 합의할 수 있는 또는 합의해야만 되는 그런 큰 다대한 업적을 남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분들은 정치 노선이 좀 다르기도 했고요. 뭐 서로 다른 정치 세력에 속한 경우도 있었지만 오늘날 산업혁명과 민주혁명을 동반 성취했고 이제 공화혁명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거시적인 비전으로 비춰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강이 이들 제가 여기서 거명하고 있는 이런 건국의 아버지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결단을 또는 역사인식의 확장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인식의 대전환이 시급한 시점에 우리가 이제 와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산업혁명과 민주혁명은 좋은 나라의 필요 조건이고 공화혁명은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는 이렇게도 정치사상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그 통합된 형태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그 이념적인 정향과 역사적인 연원이 다르거든요. 이걸 이제 그 역사적인 진화의 과정에서 서로 통합한 거 이게 자유민주주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에 상당한 내재적인 긴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정치적 국면에서는 자유주의를 좀 더 중시하는 그런 정당과 민주주의를 좀 더 높이 평가하는 정치 세력들 사이에 대립이 오랫동안 그 확대 재생산되어 왔고요. 그게 이제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서 통치 불가능 국면을 만들어냈고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폭력적으로 위헌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실패한 시도가 12.3 사태였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과 민주혁명을 토대로 해서 공화혁명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게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 철학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러면 단순한 어떤 정치 사상적인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인 집합적 행위로서 한국인들의 결단으로서의 생생한 사례가 바로 3.1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이야말로 민주공화정의 국가 철학을 선포한 우리 역사, 우리 현대사의 최대의 함의를 갖는 그런 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왕조 시대의 군권 체제에서, 그러니까 왕이 주권자인 그런 체제에서 인민들이, 국민 일반이 주권자가 되는 그런 체제로의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선포한 게 1919년의 3.1운동이고요. 이 3.1운동이 이제 3월 1일 날 거국적으로 진행되었고요. 일각에서는 그런 평화적인 시위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그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그건 굉장히 짧은 생각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산업혁명과 민주혁명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해서 공화혁명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 있는 통치 불가능 국면을 대승적으로 승화하고 돌파하기 위해서도 이런 3.1운동에서 형성화된 민주공화정의 국가 철학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1919년 4월 12일에 여러 독립운동 세력이 중국에 모여서 임시정부를 설립을 했고요.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재헌헌법의 모태에 해당되는 그 헌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0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하는 191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이 훨씬 넘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공화정의 국가 철학을 우리 선각자들이, 민족 지도자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1919년이란 말이죠. 당대의 1919년 세계를 이렇게 공시적으로 둘러봐도 이거는 유럽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대단히 선진적인 헌법이었다라고 하는, 헌법의 모태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임시정부이긴 하지만 그것의 상징적인, 그다음에 현실적인 의미는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결코 그 과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선언하고, 그래서 그 임시정부에서도 개헌이 대여섯 차례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되고 건국되고 난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육공화국 헌법은 9차례에 걸친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9차례에 걸친 개헌의 과정에 육공화국 체제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요. 심지어는 유신 때나 또는 5.16 직후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 1항,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 철학의 알파요 오메가에 해당되는 이런 조항은 우리가 국시라고 하는 표현을 만약 쓴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국시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임시정부 전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9차례에 걸친 개헌 과정에서도 공통적으로 군사 독재 기간 동안에도 윤리되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이런 그 민주공화정의 국가 철학이라고 하는 이 공화정의 철학, 공화혁명의 구도는 단순한 이제 그 레토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그 현실 파급력이 막대한 그런 주의 주장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하나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독재자가, 권력자가 권력 행사의 편의를 위해서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동원하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만인이 문자 그대로 법 앞에 평등한 법의 지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의 지배를 이야기할 때 좌나 우나 그 지도자들이 이런 법의 지배를 거부하는 듯한 그런 그 모습을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공화혁명으로 가는 어떤 주의 주장을 압축을 할 때 두 번째 사항 중에 하나는 비지배 자유인데요. 이것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죠. 우리가 보편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인권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지만, 그것이 공허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 그 자유가 실질적인 내용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인 평등권이 어느 정도는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격차 사회가 완화가 돼야 되고요. 사회양극화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이 내실 있게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담고 있는 게 비지배자유의 이념입니다. 세 번째는 봉화정의 세 번째의 이제 내용은 혼합정인데요. 권력의 상호 경제와 균형을 국사의 탄핵 정국에서 또 다른 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마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헌이 필요하다.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에게 너무 집중된 권한을 줄이 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회수뿐만이 아니라 어, 거대 그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의회의 권력도 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대한 이런 국민들의 인식이 저는 굉장히 그 절박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탄핵 국면이 통치 불가능한 이런 국면으로 계속 비화되고, 내전 직전의 상황으로 이렇게 악화되면서 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 없이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앞으로 꾸려나갈 수 없겠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다수의 국민들에 의해서 공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화혁명을 말할 때 이런 시민적 덕성을 말씀드리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강조하고 우리의 불가침의 권리를 어, 주장을 합니다. 그래, 권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화국,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의 당연히 져야 할 의무와 뗄 수 없이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가 오늘날 이런 통치 불가능한 이런 국면 또는 내전 직전의 상황에 치닫게 된 사회문화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이런 시민적 덕성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강력하게 그 자리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화정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시민적 민족주의인데요. 한국인은 너나 할 것 없이 좌나 우나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강력한 민족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민족주의가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국주의적인 한계를 돌파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에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민족주의가 어떤 혈통주의적인 인종주의적인 그런 폐쇄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코스모폴리탄적인 시민적인 그런 민족주의로 상승해 가야 된다라고 이제 예, 강조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그 공화정의 핵심 이념인 것이고요. 우리가 공화혁명으로 진전해 가야 된다고 할 때 염두에 둬야 되고 항상 실천하려고 하고 제도하려고 노력해야 마땅한 그런 중요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산업혁명, 한국적인 산업혁명과 민주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공화혁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레토릭의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긴박한 과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주의를 중시하는 보수 우파나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하는 진보 좌파나 한국적 이념 잣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두 저는 공화혁명에 의해서 견인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아마 오늘 우리가 이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 한반도 선진에 대해서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모인 이유도 한국 사회가 이런 내전 직전의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절망과
분노가 각각 다른 진영에서 다른 이유로 하늘을 찌르다시피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전향적으로 순탄하게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공화혁명으로 승화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역사의 도전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응전하지 않으면 어, 좌든 우든 좌우파 버전의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면서 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21세기적인 폭민정이 대두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어제 미국 상하의원 합동회의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100분에 이르는 그런 할 수 없었던 그런 발언들, 거기에 그 민주당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보였던 여러 가지 이런 해프닝에 가까운 반응들은 저는 미국이 폭민정의 시대로 급속하게 쓸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날의 이 탄핵 정국을 지혜롭게 수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그런 암울한 미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토론을 하고 싶은데요.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의 이런 폭풍 한가운데서 나랑 생각을 달리한다고 해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척결하죠. 나랑 생각이 다른 시민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정당한 시민 자격이 없어. 당신들은 비국민이야.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은 저는 문제 해결의 길이 전혀 아니고요.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고 우리의 자멸로 가는 지옥문을 오히려 여는 그런 자충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항의 하나는 이제 저의 이야기의 결론인데요. 어, 저희들은 우리는 진리의 정치를 넘어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의 정치로 이행해 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이런 겁니다. 정치는 정치에 대한 과감한 개념 조정이 좌나 우나 필요한데요. 정치는 옳고 그름에 대한 투쟁이 아닙니다. 정치는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2030 청년들이 어떤 2030 남성 청년들이 급격한 보수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이 있고, 이제 그것과 대비되는 2030 여성 청년들의 진보적인 그런 움직임이 이제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상당히 표피적인 현상적인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그런 세대들이 그런 어떤 특징적인 행동 변화를 보이고 있다면 단순히 그들이 보수화되고 있다 또는 일각에서 비난하는 것처럼 극우화되고 있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저는 그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21세기 한국 사회의 이런 복잡다단한 역동적인 변화를 제대로 포착하고 있지도 못한 그런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2030 여성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고 6070 세대에 대해서 어떤 4050 세대에 대해서 세대의 어떤 정치적인 시각에서 젠더 정치적인 시각에서 지역 정치적인 시각에서 너무 일반론적인 규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대 정치든 성의 정치든 지역 정치든 우리가 가장 전면에 내세워야 그런 사항은 저는 시민들이 그 보이고 있는 그런 행동 또는 변화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집단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삶의 고통에 대한 절규 그리고 정치적인 해답의 그런 그 갈망으로 우리가 읽어야 한국 보수나 진보도 마찬가지고요. 국힘도 또는 민주당도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굳이 마지막에 드리는 이유는 짐작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 조기 대선이 국면이 열린다면 국힘에서는
민주당의 이제 대선 주자로 압도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대표만을 악마화시키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든요. 저는 그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대다수 한국 시민들이 말하는 절실한 그런 긴박한 삶의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를 바라는 그런 다수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그런 그, 그 실착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건 국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저는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보수가 오늘날의 이런 위기 국면을 넘어서서 소멸될 것이냐, 아니면 극단화될 그런 그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냐. 만약 극단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치닫게 된다면 저는 계속 위축되면서 왜소화되면서 소멸이 불가피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예측인데요.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피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조기 대선에 대한 그런 대응의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거보다 이제 훨씬 큰 거로서는 산업혁명과 민주혁명을 토대로 해서 공화혁명으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미래로 진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삶의 정치 프로젝트를,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실용주의적인 프로젝트를 우리가 발굴하고 그다음에 적용하는 그런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발표를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